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은 경제의 기본 상식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알면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에 대한 힌트, 그리고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이렇게 물가만 오르는지 이것에 대한 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모두 궁금해하신 이 두 가지 화두를 던져보았는데요. 벌써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셔도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왜 물가는 자꾸 오를까? 이것을 먼저 인플레이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걸 뜻하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함께 뜻하고요. 각국의 중앙은행은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금리를 결정하고 화폐를 찍어내는 통화 정책을 사용합니다. 라면 하나의 가격이 지금 500원이라면 중앙은행이 바라는 것은 내년에 502원, 그 다음 해에 505원 이런 식으로 계속 라면의 가격이 오르는, 이게 물가가 오르기를 바라고 돈을 찍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은행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조정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를 전부 다 자본주의의 노예로 만들려는 이런 음모론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정말 짜증이 나지만 이유는 단순합니다.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라고 하죠. 내가 가진 돈 500원으로 지금 라면 한 개를 사 먹을 수 있는데 내년이 되면 못 사 먹는 겁니다. 이렇게 물건 가격이 오르니까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장에 소비를 하는 것이 소비를 미루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소비를 미루지 않고 당장 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디플레이션,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은 만약에 매년 5%씩 물가가 하락한다고 한다면 지금 100만 원을 쓰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 쓰면 물건값이 95만 원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5만 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이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최대한 지금 당장 해야 될 소비를 꼭 필요한 것만 쓰고 미루겠죠. 특히 지출이 큰 주택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사려는 사람은 크게 줄어들겠죠. 계속 떨어질 것이 뻔한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할부로 자동차를 사고 이러는 것들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지 않겠죠.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된 불황은 정부의 통제가 만약 없다면 상당히 장기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낮아지고 경기가 둔화될 이런 우려가 있다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미래의 이런 혹시 모를 위험에 대응하겠죠. 소비가 줄어드니까 기업의 생산도 감소하고 그러면 공장이 멈추겠죠. 그러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급여가 내려가고 또 소비가 줄어들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불황은 계속 장기화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물가가 더 오르는 것이 싫다고 하여서 중앙은행이 절대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이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된다면 한번 시작된 경기 침체는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고 결국 정부가 망할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근본이자라고 해서요, 금과 화폐를 일정한 비율로 교환해줘서 이렇게 맞추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화폐의 발행량을 금의 채굴 속도에 맞춘 것인데요, 상당히 느렸겠죠. 그런데 실제 과거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부터 브레튼 우드 협정 이후 미국도 그렇고 근본이자를 실행하다가 모두 실패하고 더 이상 근본이자는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서 금의 채굴 속도만큼 화폐 발행량을 이렇게 고정했더니 전쟁이나 다른 이유로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었을 때 화폐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망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은 일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발행하는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월급은 안 오르는데 우리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이런 이유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이 쉽게 바뀌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주택을 사야 돼 말아야 돼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주택은 경제자라고 합니다. 이게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함께 오르는 이런 대상입니다. 중앙정부가 물가 상승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실행하고 실물 경제에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구간이라면 주택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사야 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경제 위기 또는 주택시장의 침체 등 일정 구간에서는 주택이 하락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펼치면 주택 가격도 함께 오를 것이다 라는 이런 논리를 무너뜨린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그게 일본이죠. 그림을 보시면 주요 국가들의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던 반면 일본의 주택 가격은 1991년 이후 장기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일본의 주택 가격은 1991년 이후 계속 떨어졌을까요?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링크 드리고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귀찮아서 안 보고 넘어가시겠죠. 그래서 제가 핵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가계부채와 GDP 그리고 물가 상승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드릴 텐데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영상에서는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부터 일본의 주택 가격이 하락한 이런 현상은 첫 번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GDP가 증가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림은 일본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필요하죠. 현금으로 전부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대출을 낍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비율이 역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적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더군다나 1991년처럼 일본 주택시장에 버블이 있는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주택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펼쳐집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의 GDP인데요. GDP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머무른다는 것은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제가 더 이상 과거처럼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순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당장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됩니다. 호경기 때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안전자산을 늘리면서 불황에 대비하자는 거죠. 이때 주택과 자동차 같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융자 및 할부 등 부채를 동반해야 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소비를 더욱 크게 감소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과 같이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991년 이후처럼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하락하기까지 한다는 지표가 나타난다는 것은 주택과 같은 이런 경제재의 가격이 오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재는 희소가치가 있는 이런 대상인데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더 이상 가격이 오르기 힘들겠죠. 실제 경제에서는요, 일본처럼 중앙은행이 물가를 올리려고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도 좀처럼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본의 주택가격과 주식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각국의 중앙은행은 정밀한 기계처럼 물가 상승률을 항상 제로로 유지할 수가 없고 경기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항상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목표로 하고 통화 정책을 실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 경기 둔화가 발생하면 화폐 발행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구간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구간마다 통화량이 늘어났으니까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겠죠. 이처럼 중앙은행이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이것이 먹혀 들어간다면 주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실제 역사를 보면 주의해야 될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죠. 일본처럼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려도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장기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이런 현상도 발생합니다. 또한 GDP가 정체되고 가계대출이 동반하여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함께 나타나면 아무리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화폐 발행량을 늘려도 주택 가격은 장기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인플레이션과 주택 가격의 논리가 틀려지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이렇게 일본의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놓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택 시장에 대해서 관련된 지표들도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해드리지 않으면 조금 짜증 나시겠죠? 그런데 주택 전망은 주택을 보유하신 분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느 한쪽은 무조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에 근거해서 어떤 상황인지만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부동산에 대한 저희 어줍지 않은 전망으로 어느 누구도 상처를 받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자, 우선 그림처럼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림의 GDP 성장률이 제로가 되면 GDP 증가가 멈추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되면 GDP가 감소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주택에는 상당한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려가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GDP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도 GDP 성장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그림만으로 우려를 할 필요는 없겠죠. 다음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에 가까워지는 것은 이미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이 전세는 개인과 개인 간의 부채이므로 지표에는 집계되지 않고 소상공인 대출도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합하면 127%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로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라 정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어느 수준까지가 돼야 안정권이고 어느 수준까지가 위험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 높은 국가들도 있으니까 이 또한 이 지표 하나만 보고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오른다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림처럼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최근 들어서 둔화되고 있는 점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우려사항이죠. 다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할 돈이 부족해서라고 말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너무 과도한 융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느라 정작 중요한 소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물건이 잘 팔리고 가격이 높은 물건이 안 팔려서 이렇게 소비자 물가도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지표도 주택시장에서는 악재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글로벌 경제가 다시 호황에 진입하면 우리나라 GDP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된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나빠진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나시면 이 사람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결론 없이 두루뭉실하게 말하네. 꼭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자기가 맞추었다고 한다니까 이런 돌팔이 같은 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떨어진다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상당히 속상하겠죠. 그리고 아직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신 분의 경우에는 더 오른다고 말하면 역시나 속상하실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저의 어줍지 않은 이런 전망으로 누구도 상처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전망만큼은 저는 돌팔이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택의 가격이 오르든 아니면 떨어지든 제가 맞추었네 틀렸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좀 상당히 길어져서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못 해드렸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설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